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어렵죠.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금 한 중진국에 빠져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암울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좀 많이 나와요. 신문을 보더라도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서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경착륙한다는 얘기는 급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시점에서 경기가 갑자기 급강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그걸 갖다가 경착륙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고 사람들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 우리나라 경제까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런 자살률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성장을 해왔죠. 여태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선진국 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이 멈춰져 있는 거를 갖다가 중진국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입문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초반에는 막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배우는 게 많고 뭔가 부동산에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다니죠. 그러면 하루가 하루게 내가 재미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딱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약간 빠지죠?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일이 내 일이 맞는가 틀린가 막 고민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일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이 정체되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그게 그러한 어떤 고민거리를 다 이겨내고 할 때 그 성장의 정체 기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 건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게 바로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이 깊어지겠죠?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중진국 함정이다. 경제성장률로 따지면.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 성장에 있어도 그런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가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좀 마디가 있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죽순이라는 게 죽순이 쭉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다가 그 마디가 형성이 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장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통을 겪을 때 다들 어려워서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성장기가 지금 여태까지 쭉 달려왔지만 어떻습니까? 이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진국 함정에 좀 빠져 있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좀 샌드위치에 있죠? 어떤 샌드위치에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가운데 있지 않아요? 두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딱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 틀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도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오로지 이제 미국하고만 연관성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떻습니까? 이 수출 분야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독보적이었지만은 요즘엔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어떤 교육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1위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미국과 경제 성장률을 가도할 때는 일본과 미국과 할 때는 계속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일본과 미국과 뭐 계속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남권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게 지금 오늘날 경상도를 키운 거 아니에요. 경상도를 키우면서 경상도에서 대통령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과 교육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해안 벨트 위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서해안권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중국과 교육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항만도 들어와야 되고 공항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해안 쪽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새만금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해안 벨트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국이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왔죠.
근데 중국이 따라오는 과정을 보니까 거의 다 복사를 많이 한 거예요. 맞죠? 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빼가거나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복사해가지고 금방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날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열받는 거죠. 그리고 견제 대상이 되잖아요. 견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방 때리는 거죠. 그만 따라와. 예,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제 성장했잖아요. 맷집도 상당히 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릴 테면 때려봐.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번에 G20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습니까? 그 회의를 했잖아요. 지금 회의를 해가지고 한 석 달 동안 90일 동안은 전쟁을 좀 보류하고 우리가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회의를 했잖아요.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한 90일 동안은 다시 한번 가닥을 잡아보자. 세계 질서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이 어떻습니까? 한번 협상을 잘 해보자라고 가닥을 잡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잠깐 휴전기를 90일 동안 갖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다가도 수출 많이 하고 중국에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두 나라가 저 모양이니 우리나라 당연히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어느 쪽 한쪽을 지지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응? 미국을 어떻습니까? 지지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이 외면할 거고 중국을 지지하자니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또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은 가장 그 샌드위치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느냐. 맞죠? 그러니까 안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을 선택을 하는 거고 또 경제를 선택을 하면 중국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상 외교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샌드위치 위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2의 외환위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97년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은 개구리 신드롬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뭡니까? 삶은 개구리 신드롬이? 나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것 같다가 삶은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 뒷발을 갖다가 딱 담그면은 아 뜨거라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일 처음에 차가운 물이었을 때는 개구리가 있을 때는 모르죠. 그 다음에 서서 1도씩 올립니다.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물에 삶아서 죽죠?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이 경제가 어떻습니까? 모르게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망가지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익사당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어떻습니까? 삶은 개구리 신드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위험에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일본형 복합 불황이 닥쳐오지 않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20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 그 다음에 주가 폭락 막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아베 총리가 이 돈을 막 이제 찍어냈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찍어서 이제 활리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그게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좀 많이 정상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거의 100%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금리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가 0.1%인데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보관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게 마이너스 0.1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75% 결정을 했죠. 그 왜 이유를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우려해서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금리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고 미국이 금리가 낮았어요. 항상. 근데 지금은 금리가 역전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기준금리가 높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1.75%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자꾸 빼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미국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이자율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달러를 빼가지고 어떻습니까? 미국에다가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더 금리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자금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금이 유출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거나 주식을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어떻습니까? 미국에다 은행에다 맡기거나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FRB에서 금리를 안 올렸죠. 이번에는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린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금융통화에서 한국은행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올렸다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강남 등 수도권의 집값 잡기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가계부채 억제, 통화정책 여지 마련 등 이런 어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선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예요. 경기가 좋아져야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시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 걱정을 해야 될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자금이 이탈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부동산 잡는 거 있죠. 부동산이 지금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억제가 되죠. 수요가 억제가 되니까 당연히 집값을 잡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금을 지금 현재 보면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기준 공시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9.13 부동산 정책이 그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슬금슬금 나오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 기조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율에 대한 부담감 있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부담감까지 있고 거기에다가 공급 정책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제3 현재 3도시까지 여기가 나오죠? 3기 신도시까지. 그러면 공급까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위축이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수요에 대한 부담감과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을 더 늘려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또는 이제 서울 아파트들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안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 이탈 방지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가뜩이도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200만 원인데 이자를 100만 원씩 냈는데 120만 원씩 내라 그러면 내가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주냐면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문화생활이 어떻습니까?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자금을 조달을 받아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금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입장, 그러니까 정부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투자가 위축이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과 투자와 소비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그리고 재정 지출로 어우러져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게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가 안 한다는 거야.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 투자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사 계속 보세요. 어디로 가요? 다 외국에다 투자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응?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기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도 좀씩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부 정책상 지금 이번 정권이 대기업을 좀 약간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굳이 이번 정권에 돈을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은 한다고 해도 실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게 원래 노동자를 대변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정치 집단이 돼버렸어요. 정치 집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깡패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하기에 너무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버리게 된 거죠. 왜? 일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노조들이 들고 나서고 이러니까 어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대기업들은 노조가 너무 이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하려고 추진하려고 해도 노조에 부딪히니까 일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리셔링 정책이라고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세제 감면이라든지 대기업들 많이 해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조가 심하다요. 노조. 이 부분들이. 응? 노조 편향적인 데다가 주 52시간에다가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인상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몇 개 만들어 봤자 대기업 하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대기업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하청업체들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그 하청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만들어지고 밑에 그 대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황형 흑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고 뭐 이런 거 다 좋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경상수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지가 좋다라고 하는 건 현재까지는 뭐가 좋냐면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반도체 성장률이 꺾였죠. 반도체 성장률이 한 60%씩이었어요. 근데 성장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게 그 내년에 가면 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경상수지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지가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좋은 거는 이런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잘 돼서 그나마 좋은 현상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원고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자금 수급이 되다 보니까 원고 현상. 원고 현상은 뭐냐면 우리나라 달러 가치보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좋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말고는 다른 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고 현상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도 경기가 안 좋은데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고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면 수출까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까지 안 되는 상황이면 정부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 해서 더욱더 쇼크를 주게 된 거죠. 우리나라 경기에다가.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일본이 1990년대에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엔화 가치가 상당히 좋을 때였었어요. 근데 엔화 가치가 좋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 금리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금리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습니까? 경기가 갑자기 급강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은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반대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금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 유출은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인데도 불구하고 자금 유출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자금 유출이 됨으로 해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이 달러 보유고가 없어질 거로 생각을 해서 제2의 IMF 사태가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달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 금리가 0.1%인데 마이너스 0.1%인데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경기를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면 결국에는 외국 자본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 1% 뭐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10% 이상 투자 수익을 낼 것 같으면은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계부채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이 소득에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경기를 더욱더 추락시킬 수 있는 염려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제가 오늘 어떤 우리나라 어떤 경기와 대외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서 이제 내년에 복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복합형 불황형 상태로 일본과 같은 20년에 잃어버린 경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현재 좌파 포퓰리즘을 지금 정책을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정치적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는 게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2002년도 쭉 이제 본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경기가 어렵거나 잘 돼도 이 토지는 계속해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토지는 계속 거래가 됐고, 왜 그러냐면 호재가 있는 곳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토지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딱 뇌리에 박혀져 있어요.